코스피가 4,300에서 7,000대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걸린지 알아? 무려 5달이야. 90% 가까이 뛴 거야. 보통 이만큼 오르면 뭐가 나와야 해? 고평가 논란, 버블 경고, 지금 팔아야 한다는 소리. 근데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안 나와. 오히려 JP모건은 코스피 목표 지수를 1만으로 올렸고 모건 스탠리도 하반기 1만이 가능하다고 했어. 왜 월가가 거품이라고 안 하는 거야?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반도체가 워낙 세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 어차피 반도체 때문 아니야? 근데 그건 절반만 본 거야. 숫자 하나만 봐봐. 주가가 90% 뛰었는데 선행 PER은 오히려 7배에서 8배야. 보통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 고평가 논란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근데 실적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올랐어.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월가 큰손들이 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을 짚고 있거든. 반도체 혼자로는 코스피를 1만까지 못 끌어올려. 그 자리를 채울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거야.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거야. 코스피 1만이 거품이 아닌 구조적 이유, 월가가 공통으로 찍은 핵심 주도주 5개, 그리고 하반기에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자, 그럼 먼저 주가가 90%나 올랐는데 왜 오히려 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지부터 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 반도체가 잘 나오면 코스피도 오르고 반도체가 꺾이면 코스피도 끝이겠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야. 숫자 하나만 먼저 짚고 가자.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 3개월 전에는 550조 원이었어. 지금은 832조 원이야. 석 달 만에 거의 300조 가까이 올라간 거야. 왜냐고? 반도체 실적 전망치 하나가 74% 레벨업 됐거든. 반도체 하나가 코스피 전체 실적 그림을 한 번에 바꿔버린 거야.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의 40%가 반도체야. 한 섹터에 시장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묶여있어. 이 상태에서 코스피가 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도체가 더 오르면 되는 거 아닐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40% 쏠림이라는 건 그 자체가 취약점이야. 한 섹터의 절반 가까운 무게가 실리면 그 하나가 흔들릴 때 시장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거든. 코스피가 진짜 1만까지 가려면 반도체에 몰린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섹터가 동시에 올라와야 해. 이걸 순환매라고 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한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한 명이 혼자서 반 평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 2등, 3등이 같이 올라와야 반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거거든. 지금 코스피가 딱 그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그 2등, 3등이 올라올 수 있는 연료가 지금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거든. 올해 미국 주요 빅테크 4개 회사가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돈이 7,25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이 넘어. 2027년에는 이게 1조 달러를 넘길 전망이야.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고? 반도체만으로 끝나지 않아. 전기가 필요하고 변압기가 필요하고 발전소가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방산이 움직이고 공장 자동화 수요가 폭발하면서 로봇이 달라지고 있어. 월가가 이미 이 그림을 보고 있어.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1만 시나리오를 내면서 에너지 안보, 방산, 로봇을 단연간 이어질 산업 사이클로 꼽았어. 반도체를 꼽은 게 아니야. 반도체 이후를 꼽은 거야. KB증권은 2026년 말 코스피 시총이 5조 달러, 글로벌 5위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 봤어.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반도체 하나로는 절대 안 돼. 새로운 주도주가 반드시 올라와야 해.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생겨. 월가가 반도체 말고 공통으로 찍은 종목, 왜 하필 그 5개일까? 이 5종목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서로 다른 업종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큰 흐름에서 각자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 흐름이 AI가 만드는 수요야. AI가 전기를 필요로 하고 그 전기 수요가 에너지 안보 이슈를 만들고 AI가 화면을 넘어 몸을 가지면서 로봇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올라오면 시장 자체가 수혜를 받아. 이 흐름 위에 5종목이 각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씩 뜯어보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전력 인프라야. AI 데이터 센터가 쏟아지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미국의 전력 인프라는 수십 년 전 기준으로 깔린 거야. 수요는 폭발하는데 설비는 낡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변압기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난 거야.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나 공장까지 보내주는 장비야. 이게 없으면 전기를 만들어도 쓸 수가 없어. 이 시장에서 글로벌 최강자 자리를 잡은 게 HD 현대 일렉트릭이야. 숫자를 보면 구조가 보여. 1사분기 영업이익률이 24.9%야. 웬만한 제조업이 5에서 10% 사이인데 그 2배가 넘는 마진이야. 수주잔고는 78억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이 넘어. 전년 대비 17.2% 늘었어. 근데 여기서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어. 수주 리드 타임이야. 지금 주문하면 실제로 받기까지 3년을 넘어서 5년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어. 대신증권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어. 지금 주문하면 2029년에 받는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주문이 쌓이고 있어.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로부터 765kV 초대형 변압기도 수주했어. 기술적으로 가장 고가이면서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이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HD 현대 일렉트릭의 구조는 단순해. 전기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일감은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야. 그럼 전기를 보내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면 전기를 만드는 건 누가 하냐? 그 자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야.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해.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해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의 1, 4분기 수주 잔고가 24조 1,343억 원이야. 전년 대비 46% 늘었어. 수주 잔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체코 원전, 폴란드 AP1000, 뉴스케일 SMR, 미국 테라파워까지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걸려 있어.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야. 기존 원전보다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차세대 원전이야.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5월 말에 파트 53을 시행했어. SMR 인허가 기간이 확 줄어드는 규정이야. 원전은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사업이야. 그런데 이 규정이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올해부터 발주가 본격화되면 그 수혜가 10년 이상 이어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거야.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기를 보내는 역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기를 만드는 역할. 이 둘은 AI 전력 인프라에서 발전과 송전으로 이어지는 한 쌍이야. 그리고 이 한 쌍의 수주 잔고는 이미 몇 년치씩 쌓여 있어. 그럼 AI 말고 다른 방향에서 올라오는 흐름은 없을까? 있어. 글로벌 재무장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 중동도 불안정하고 동북아시아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군사비를 동시에 올리고 있는 거야. 이 흐름에서 한국이 유리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중심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37.2조 원이야. 4.6년치 일감이야. 지금 당장 새 주문을 한 건도 안 받아도 4년 반 동안 일거리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 사례가 있어. 노르웨이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어. 이유가 뭐냐면 미국 무기가 비싸고 납기가 너무 길어서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방산이 지금 공급 부족 상태야. 전 세계가 동시에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는데 미국 방산은 그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어.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거야. 노르웨이 한 건이 상징하는 건 이거야. 이 논리라면 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의 잠재고객이 되는 구조야. 하반기에는 사우디 빅딜도 기다리고 있어. 타이곤, K9, 천무, 엘셈을 묶은 패키지 딜이야. 루마니아 레드백, 스페인 K9 수주까지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걸려 있어. 멀티플도 봐야 해. 현재 2026년 PER이 32배인데 비슷한 사업 구조인 독일 라인메탈이 모멘텀 확대 구간에서 PER 48에서 50배까지 받았어. 아직 멀티플 확장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전력 인프라와 방산이야. 그런데 AI가 화면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을 갖고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피지컬 AI야. 그리고 그 피지컬 AI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어. 현대차가 주도주에 들어가면 자동차 회사가 왜냐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야. 타임라인을 보면 구조가 보여. 2021년에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7,300억 원에 인수했어. 그때 소프트뱅크가 조건을 달았어. 4년 안에 IPO를 안 하면 자기 지분을 현대차한테 되판다는 풋옵션이야. 1차 기한이 2025년 6월이었어. 그때 현대차는 IPO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건 소프트뱅크도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야.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가 5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분을 그냥 던지는 건 손해라고 판단한 거야. 그리고 지금 2차 기한인 2026년 6월이 다가왔어. 이번 분위기가 달라. 5월 19일에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JP모건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나란히 초대받았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IPO 사전 로드쇼 성격이라고 보고 있어. 증권가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최소 30조에서 최대 70조까지 봐. CES 2026에서 아틀라스 2026년분 생산 물량이 전량 판매 완료됐고 3분기에는 로봇 훈련센터 로암 가동도 시작해.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게 있어. 이 IPO는 단순한 상장이 아니야.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되어 있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되면 정 회장이 보유한 지분 22%가 현금화될 수 있거든. 그룹 차원에서 이 상장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단순히 하면 좋겠다가 아니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거기다 본업인 자동차도 무시하면 안 돼.
미국 조지아 공장이 풀가동되면 관세 부담이 흡수되고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늘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야. 2026년 PER이 약 11배인데 글로벌 완성차 대비 낮은 수준이야. 하반기에 자동차 실적이 올라오면서 로봇 프리미엄이 얹어지면 멀티플 확장이 시작될 수 있어.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어. 이 모든 게 동시에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코스피가 올라가.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직접 수혜를 받는 곳이 있어. KB금융이야. 1사분기에 비이자 이익이 1조 6,059억 원이야. 사상 최고치야. 수수료 이익이 45.5% 급증했어. 코스피가 오르면서 증권거래, 자산관리, 신탁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구조가 단순해. 코스피가 오르면 KB금융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자사주를 소각하고, 자사주 소각이 늘면 주가가 올라. 이 선순환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 올해 4월에 자사주 1,426만 주를 전량 소각했어. 시가 기준 약 2조 3천억 원이야. 단일 소각권으로 업계 역대 최대 규모야. 그리고 이번에 PBR이 처음으로 1배를 돌파했어. 한국은행주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야.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 전환을 시작한 거야. 여기서 한번 묶어보자. 이 5종목은 서로 다른 섹터지만 하나의 흐름에서 각자 역할을 맡고 있어. AI가 전기를 필요로 하면 HD 현대일렉트릭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글로벌 재무장이 이어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고, AI가 몸을 갖기 시작하면 현대차가 움직이고, 이 모든 게 같이 올라오면 KB금융이 수혜를 받아. 그리고 핵심은 이거야. 이 5종목의 수주잔고와 실적 기반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기대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이거야. 이 5종목이 진짜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경계해야 할까? 이 5종목이 진짜 움직이려면 조건이 있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이 확인되면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먼저 나오면 경계해야 하는 건지, 그걸 정해두는 거야. 확인할 화면은 3가지야. 첫 번째는 빅테크 설비 투자 흐름이야. 앞에서 올해 빅테크 설비 투자 규모를 말했잖아. 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를 봐야 해. 한 곳이 줄이는 건 그냥 조정일 수 있어. 근데 2곳 이상이 동시에 하향 조정되는 순간, 그게 진짜 경계 신호야.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잔고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수요 자체가 꺾이면 흐름이 달라지거든.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결정 시점이야. 6월이 분기점이야. IPO가 결정되면 현대차 그룹 전체의 멀티플 확장이 시작될 수 있어. 근데 이번에도 연기된다면 어떻게 될까? 로봇 프리미엄이 한 번에 빠질 수 있어.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 그래서 6월 뉴스 플로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 세 번째는 방산과 전력 인프라 수주 확정 뉴스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우디 빅딜, 두산 에너빌리티의 뉴스케일 SMR 수주 확정 여부. 이 2가지가 나오면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반대로 계속 미뤄지면 모멘텀이 식는 구간이 올 수 있어. 정리하면 이거야. 이 3가지가 하나씩 확인될수록 기대만으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신호가 쌓이는 거야. 그럼 이번엔 반대 방향을 봐야 해. 이 5종목이 기대만큼 안 가는 경우 어디서 먼저 신호가 나올까? 리스크는 3층으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 층은 금리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5.2%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야. 여기서 봐야 할 선은 10년물 금리야. 10년물이 4.75%를 돌파하면 주식시장 전체에 조정 압력이 올 수 있어. 단순히 금리 숫자가 높아지는 문제가 아니야. 재정 적자와 채권 수요 부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서 이 선이 넘어오면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두 번째 층은 환율이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 부근이야.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 실질 수익률이 깎여.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 수급을 줄이기 시작하면 코스피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확인할 건 하나야. 환율 방향과 외국인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야. 원화가 약해지면서 외국인이 빠지면 그때는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야. 세 번째 층은 순환매 실패야. 이게 3가지 리스크 중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호야.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지는데 방산, 로봇, 전력 인프라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시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코스피는 1만이 아니라 다시 7,000대 초반으로 돌아올 수 있어. 순환매가 성공하려면 반도체 섹터에서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야 해. 반도체 실적이 꺾이는데 자금까지 빠지면 다른 섹터를 받쳐줄 힘 자체가 줄어들거든. 이 3층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빠지면 그때는 경계 신호로 봐야 해. 그럼 이번엔 같은 그림을 보면서 내 위치에 따라 뭘 다르게 확인해야 할까? 같은 뉴스라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이미 5종목 중 하나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 지금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야.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야. 수주 잔고가 유지되는지, 섹터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
그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은 단기 변동에 흔들릴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산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다시 판단해야 해. 새로 진입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다르게 봐야 해. 많이 올랐으니까 늦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할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분기 실적이야.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분기마다 확인해야 해. 또 하나는 체크 포인트야. 빅테크 캐펙스, IPO, 수주 뉴스 중 하나라도 확인이 됐는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더 아프거든. 관망 중인 사람은 조급할 필요 없어. 지금 이 구간에서 먼저 봐야 할 건 첫 번째 반등이 아니야. 그 반등에 거래대금이 붙는지야. 거래대금 없는 반등은 시장이 아직 확신을 못 찾은 거야. 거래대금이 따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한 뒤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 정리하면 기준은 세 가지야. 하나, 체크포인트 세 가지가 하나씩 확인될수록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야. 둘, 금리, 환율, 순환매 흐름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나빠지면 경계해야 할 구간이야. 셋, 들고 있는 사람, 들어가려는 사람, 관망하는 사람은 봐야 할 화면이 달라. 오늘 가져갈 기준은 하나야.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야. 조건을 먼저 정해두는 거야. 체크포인트가 확인될수록 기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경계 신호가 두 개 이상 겹치면 그때 멈추면 돼. 오늘 기준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로 표시해줘. 이런 분석을 더 가져갈지 판단하는 신호가 돼. 다음에 같이 뜯어보고 싶은 종목이나 이슈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 다음 분석 후보로 볼게. 기준을 계속 쌓고 싶다면 구독해둬. 확신보다 먼저 필요한 건 확인 순서야. 그 순서를 같이 쌓아가자.